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당정 갈등 속에 지난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봉합 국면을 맞은 지 엿새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를 질타했습니다. 정치 이슈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오찬 회동이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갈등설이 있었는데 서천 화재 현장에서 이제 봉합이 됐고 오늘 그 봉합의 마무리 수순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 이제 신청일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천 갈등이 없도록 당청 간에 조금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사퇴 논란이 벌어지면서 여권 내부의 어떤 권력 갈등을 바라보는 어떤 국민적 우려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회동을 통해서 아마 이번 총선은 확고하게 한동훈 중심으로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힘 실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용산에 초청을 해서 아마 회동을 했으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어쩐 뭐 사퇴 논란 거치면서 약간 당정 간에도 수평적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조금 넥타이를 안 차리고 왔습니다. 네. 저 보시면 다른 분들은 다 넥타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좀 편한 오차림으로 갔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과도 상당히 격이 없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아마 총선 때까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없이 아마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계속적으로 정책 조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갈등을 봉합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줬다.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오늘 민생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중대재해법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그렇죠. 철도 지하화라든지 여러 주택 얘기했다는데 여러 명이 이 자리를 같이 했어요. 오찬회동을 2시간 37분 했다는 건데. 근데 거기 이제 뭐 비서실장도 있고 정무수석, 홍보수석도 나왔고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제 당에서 나왔는데 사천 화재 현장에서 이른바 봉합의 모습을 보인 게 엿새 됐어요. 오늘 만났는데 예민한 문제는 하나도 얘기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예민한 문제는 역시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이번에 이른바 당정 갈등을 유발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봐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닌데 결국은 선거를 치르려면 이 문제는 어쨌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KBS하고 이제 뭐 특정 대담을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은 뭐 정확히 정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간에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입장 표명의 수위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야말로 뭐 이 함정 몰카다. 이게 본질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엊그제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야말로 국민이 걱정하는 수준이 될 수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가 여기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 한다면 그야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다시 그 옛날 걱정했던 대통령이 아바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전혀 이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얼마 전 23일 날 사천 화재 현장에서 급하게 봉합했던 모습 같은 것들을 이제 회동을 통해서 만찬 회동을 통해서 정식으로 야외에서 했던 모습이었으니까 적어도 외관 또는 외양을 갖추는 그러한 형식적인 만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생에 대해서 당정 협력을 강조한 부분은 현 상황에서는 당연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결국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2시간 반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로 이제 집무실에서 차담을 했다는 건데 아마 그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원내대표가 밝히지 않는 비공개 어떤 독대의 가능성도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명품백 관련해서는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 분명하거든요. 네. 눈높이에서 맞추자는 거고 김경일 비대위원은 계속 사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명분백을 풀 사람은 대통령실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아마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입장 표명을 직접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거기에는 아마 제가 볼 때 기본적인 것은 이 명분백과 관련된 것은 몰카 함정이라고 하는 그 실질적 사실은 분명하게 하고 단지 그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공인의식이 좀 부족했고 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식의 어떤 해법을 좀 제시를 하고 아마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하고 서로 조금 뭐 의견을 좀 나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화면에 또 발표를 할 때 이 얘기가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는 이제 여야 여기다 또 이제 대통령실도 굉장히 또 빨리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좀 분위기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글쎄요, 지금 여당 야당의 입장차가 큽니다. 이것도 50인 미만, 그러니까 5명 이상 된 사업장에 다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2년 이상 유예돼 왔던 게 이번에 유예를 하자는 게 이제 통과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서 27일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시행 중에 있는데 야당도 마냥 지금 여당의 요구나 주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도를 봐도 아직 50인 미만의 이 사업장 등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리관을 둔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물론 그러나 이걸 마냥 또 지체할 수는 없어요. 워낙 사고가 많이 나고 또 특히 이 재해의 거의 한 60% 정도가 60% 이상이 50인 미만에서 납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야당의 주장처럼 빨리 시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좀 이제 조금씩 접점을 찾아 나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정쟁적으로 무조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해 나갈 거라서 저는 이 부분만은 그 조금 어느 정도 접점이 다른 이슈나 다른 법안보다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다음 달 1일 본회의 전에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셨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그 다른 50인 이상이 시행할 때 2년을 유예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50인 미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영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의 어떤 개도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어떤 경영자나 아니면 직원들이 안전교육을 받아도 그 부분이 면책될 수 있었고 또 전체적인 모든 안전시설 갖추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 안전시설 좀 갖추기만 해도 경영자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면책 범위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정부의 어떤 계도 노력, 어떤 홍보의 부족이 조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근데 단지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50인 미만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을 마냥 늦출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야 간의 절충점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어떤 산업안전보건청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기관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또 감독권이나 규제권을 주느냐 하는 부분이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또 늦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절충점이 보면 한 1년 정도의 유예를 하면서 어떤 뭐 이 중소업체에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에서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 잘 못 봤던 부분들은 좀 설명해 주면서 한 1년 정도 유예를 하면 어느 정도 총선 전국에서 여야가 조금 합의할 수 있는 절충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합니다. 예. 뭐 여당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출마 공천 출사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여권 인사들 중에서 86 운동권의 대표 주자들의 지역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뭐 태영호 의원이 윤건영 의원 지역구에 간다든가 윤희숙 전 의원이 또 임종석 전 실장의 지역구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프레임은 그래 가는데 실제 대결이 이루어질 줄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윤희숙 의원이 출마하려고 한 임종석 의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임종석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총선 프레임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실제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쪽에 패만 먼저 까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조금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 원희룡, 김경률에 이은 어떤 사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공식 성상에서 다시 또 윤희숙 의원에 대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또 사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나쁜 점도 생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유의스럽고 또 하나는 보면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킬러 공천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희룡 그다음에 윤희숙 이렇게 띄엄띄엄 띄우다 보니까 네. 사실은 팀 플레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원희룡, 윤희숙 뭐 이렇게 좀 팀이 움직여서 전체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전체적인 프레임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뭐 인천의 계양, 어떻게 중국의 성동 이런 구로의 누구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이드 이런 것들이 팀 플레이에 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더 우리 프레임은 나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총선 전략을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이른바 뭐 자기 공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 킬러 공천이다, 부분이죠. 킬러 공천. 네, 지금 전략적 공천이 있는데 킬러 공천인지 킬러죠, 자기 킬러. 공천인지 네. 그 자기 공천이 원래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안 쓴 게 좋은데 언론이 전부 자기 공천 알겠습니다. 얘기를 쓰더라고요. 킬러 공천이라고 아니 뭐 바꾸고요. 다 좋습니다. 뭐 관계는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운동권, 특권층 청산 이 부분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지금의 민주당이 의석이 압도적이잖아요. 네. 압도적인 의석의 상당수의 이제 그 중요 보직,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에요. 과거에 전대협 의장이라든지 학생회장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이 사람들이 나이가 60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486, 586, 60대, 456은 계속 저절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네. 60대들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득권인데 전 하나 유감인 게 운동권에 계셨던 분들이 이분을 계속 훈장으로 여기고 완장을 찬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뭐 민주당이 벌써 집권을 3번이나 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번 집권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청와대도 이제 들어가서 근무를 많이 했고 그런데 운동권 전체를 싸잡아서 특권층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이게 선거 전략상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한 거 보니까 언제 자신이 돈 벌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그런 언어는 적절치 않아 보여요. 운동권 사람들하고 돈 벌어본 적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선거를 이제 이재명 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치르면서 민주당을 이제 운동권 기득권층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프레임화하려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중도층의 반발을 좀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어떤 프레임이 많이 있을 텐데 계속 이제 운동권 청산이다라고 가면서 이제 지금 얘기한 게 이른바 자객 공천, 뭐 킬러 공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정청래, 이인영, 임종석, 윤건영, 김민석, 이재명 대표는 뭐 운동권은 아닙니다만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 호준석 전 YTN 앵커라든지 윤희숙은 뭐 워낙 알려진 정치인이잖아요. 뭐 임차입니다. 뭐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태영호 의원도 뭐 아주 뭐 많이 알려진 인지도가 그렇죠. 높은 의원인데 태영호 의원은 또 구로 의뢰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들이 지금 얘기된 지역구들이 하나같이 국민의힘으로서 험지들이에요. 만만한 지역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냥 운동권, 기득권 청산, 운동권 특권층의 청산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이들을 이길 수 있을지 좀 더 좀 정교하게 그렇게 선거 전략을 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와중에 이제 친박계 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최경환 전 부총리가 정치적 명예 회복을 조금 시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근 일간지에 회고록을 실은 걸 보면 어떤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조금 억울함을 계속적으로 호소를 해왔거든요. 네. 단지 저는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조금 오판할 수 있다는 게 아마 권력의 2인자였을 때 그 경산이라는 지역에 출마했을 때는 상당히 유권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환호를 많이 받았겠지만 아마 지금 완전히 무관의 신분으로 갔을 때 전혀 지역에 보니까 좀 틀릴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친박 어떤 연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최근에 오늘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의 인연은 과거에 있는 대로 묻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아마 과거의 인연을 자기하고 연관시키지 말라, 정치적 연관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뭐 우호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경북 모처에서 아마 영주 쪽일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가 굉장히 뭐 억울함 때문에 한번 출마해 보자 하는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것처럼 잊혀져야 되고 또 묻혀져야 될 이런 시기인데 괜히 그런 좀 이것은 좀 머리석은 결정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주 뭐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경제부총리도 했고, 근데 어쨌든 국민에 의해서 탄핵이 됐던 대통령의 측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수감 생활도 했고 말이죠. 네.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만, 전 뭐 개인이 출마하는 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니까 막을 도리도 없고 뭐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피선거권이 있는 거니까. 단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제하는 게 맞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만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의 쓴 책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지 않는 이유가 절제되지 않는 권력, 자제되지 않는 권력을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극단의 정치로 흐르냐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권력에 대한 절제가 없어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전 그중 하나라고 보는데 네. 아무튼 최경환 전 부총리가 개인의 어떤 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 뭐 자신의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최소한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울산 출마 공식 선언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중진에다가 영남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압박 아닌 압박을 좀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뭐 당 대표를 할 거냐, 당 대표를 하고 그다음 출마하지 말라는 그런 권유가 있었는데 네. 결국 본인이 이제 현역 출마를 고집하다 당 대표직을 사퇴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 본인이 이제 소원대로 됐는데 이번에 바뀐 공천룰이 사실 중진이 굉장히 유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5% 정도밖에 감점이었거든요. 아하. 15% 정도 감점이면 정치 신인이 이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을 제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기기가. 거기다가 지금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당무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하위 우리 이 현역들이 받게 되는 추가 감점 20%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본인이 아마 이번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없이 아마 본인이 나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번에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있겠다 또 중진들의 험지 출마 그리고 불출마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공천 혁신 과정에서 굉장히 이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김기현 전 대표가 이렇게 현역으로 출마하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공천 어떤 뭐 이 구도 이런 데서 우리가 민주당에 비해서 약간 쇄신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야당이 정무위를 단독 소집했다라는 내용인데 여당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서 했던 내용 중 하나가 이제 명품백과 피습에 대한 추궁이었어요. 근데 피습에 대한 거는 이제 축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 이러한 이제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을 이제 소환 조사를 했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을 했던데 그리고 축소했다라는 게 근거가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치적인 공세의 성격이 진하다고 보고 단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같은 거는 아직은 여당 의원들이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정무위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 몫으로 남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의 이 명품백 수수 문제 이거는 여권이 분명히 풀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만약에 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정 몰카와 같은 레벨에서 얘기한다거나 본질이 그거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상당히 이건 수도권 선거에 특히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권에서도 진작에 응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대통령 기록관을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 기록관을 보낸다는 거는 대통령이 무슨 선물로 받거나 해외 순방 중에 그리고 정무나 어떤 이런 국가적인 국정에 관련된 선물을 받을 때 해당하는 얘기라서 이 부분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데 여당치 자꾸 이걸 대통령 기록관을 보내면 된다고 하면서 김정수 여사를 얘기를 하는데 저도 김정수 여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었잖아요. 부인인데 이 김정수 여사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쪽이거든요. 이걸 지금 다른 쪽을 끌고 와서 울타기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것들도 전공법은 아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그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스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꾸 민주당에서 음모론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명품백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생색내용이 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훈계 피스범, 그냥 정치적 학심범, 정치 어떤 편향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냥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냥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음모론적 시각을 가져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찰이나 검찰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있는데 이 배경에는 결국은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어떤 대장동의 여기에 있어서도 윤석열의 검찰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조작하고 기획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음모론적 시각을 계속 줄세우기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독 범행이고 정치적 학심범이라는 거 외에는 없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음모론적으로 몰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탈하는 어떤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면 여기에 대한 줄세우기 차원에서 그냥 배제해버리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줄세우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헬기 이용에 대한 특혜 이 시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불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총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타겟을 맞춰야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음모론적 시각이 계속 갈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래 보입니다. 네. 선거제도 얘기도 계속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공천관리위원장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선 이제 1년 전에 선거구가 획정돼야 되는데 그렇죠. 획정이 안 됐어요. 매번 이러죠. 항상 이랬는데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선거구제 문제, 이 비례대표 문제가 아직도 야당이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지금 병립형으로 가자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걸 왜 이렇게 결정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공약하기를 연동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보니 이게 병립형으로 가야지 이 비례대표제가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빨리 결정해야 돼요. 특히 민주당 내에서 80여 명인가 주장을 한 게 있어요.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연동형으로 가지 않고 권역별로 가게 되면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은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지 몰라도 지역에서 더 이룰 수 있다. 소탐 대신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 의원은 상당수가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땐 그래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로 갈 것 같긴 한데 아니 연동형으로 가긴 갈 텐데 근데 지금 병립형 비례대표제니까 권역별 병립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거예요.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해가지고 이제 의석수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병립형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별 크게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병립형 권역별로 갈 공산이 커요. 근데 원래는 이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는데 공약하기를 아무래도 연동형으로 가는 게 소수정당한테는 유리하거든요. 근데 하게 보면 지금의 연동형도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상당히 지난번 누더기처럼 된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간에 이 정치권이 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아직도 선거의 룰을 못 정하고 이렇게 해서 특히 야당이 이건 의석이 많은 정당이 아직도 이걸 정하지 못하고 또 정당 투표, 아니 당원 투표이라고 있는 거 이런 건 썩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병립형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당론이 돼 있고요. 뭐 권역별 비례 같은 건 좀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건 약간은 좀 뭐 이런 물타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이 병립형을 하는 게 너무나도 정치적 실리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인공위성 정당을 만들 필요도 없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공천권도 가져가고 여차하면 본인이 개항의뢰안이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는 뿐만 아니고 이낙연 신당이라든가 조국 신당 같은 이런 군소정당의 출연도 다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제 명분이 없어서 그런데 명분으로 삼는 게 결국은 이제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조금 여론을 띄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의 간을 보고 본인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이제 당내의 어떤 여러 가지 조율이라든가 어떤 여론 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는 지금 병립형제로 가고 싶은데 이 명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까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내일 국무회의, 정부의 국무회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권이 올라가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이번이 만약 제2요구를 하면 9번째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어떤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아마 이태원법에 관련해서는 아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 제2요구권을 하라는 좀 건의가 있었고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만 남은 순간인데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다 거부하라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극적인 좀 반전 카드를 좀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을 조금 수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를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건 일단 이태원 특별법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 형식적인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의 특별법 합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둘째는 그 구성에 있어서도 약간 편파적이다 또는 과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159명의 어떤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힐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나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거는 헌법 법률적 관점에서 맞을지 모르지만 네. 대통령이 그냥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본인이 극적으로 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서 그냥 국민들에게 좀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태원 특별법 이거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 이제 재작년이죠 벌써 10월 달에 159명의 희생이 있었는데 책임지는 인사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수사가 다 끝났다는 거냐 이런 의문에 봉착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건 이태원 특별법은 여건이 해결해야 될 그야말로 또 거부권 행사한다면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건에 굉장히 큰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근데 지금 내일 국무회의인데 아마 이 특별법을 거부하는 그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다른 얘기인데 한동훈 비대위가 여기 대해서 말을 못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에 대해서 국민의 걱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그 갈등이 이제 드러났다가 봉합이 된 상황인데 어쨌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중도층의 여론에 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까 우리 김철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여권이 주장하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네. 진상조사를 하자는 건데 세월호 때를 자꾸만 떠올려가지고 그쪽과 연계시켜서 이걸 거부한다. 그리고 어떤 뭐 보상이나 배상 쪽에만 집착한다는 건 지금 유족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유족들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전 정부가 이태원 특별법 거부할 명분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양분된 제3지대라고 이제 이슈가 잡혔는데요. 이 제3지대가 하나의 큰 텐트를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보수 성향, 진보 성향, 그리고 좀 나눠서 두 개의 텐트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두 개의 텐트 만들어지면 하나 텐트 만들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세 갈래가 남았죠. 그러니까 세 갈래가 남았어요. 지금 개혁신당이 있고 개혁미래당이 있고 네. 개혁미래당이 지금 이낙연 신당 쪽하고 이제 결성이 된 거고 개혁신당 이준석 양양자 이렇게 가는 네. 건데 금태섭 전 의원의 이제 이른바 이제 새로운 선택이 있어요. 예. 그 세 갈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의 이 이제 이른바 화학적 결합 이게 가능할 것인가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미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남의 당 이름을 무임승차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완전히 결합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워낙 이쪽 제3지대도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DJP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 정도보다도 간격이 적다고 볼 수가 있죠.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문제는 이제 공천 문제입니다. 공천 문제. 다시 결합했을 때 공천 짐을 둘러싸고 어떤 갈등이 빚어지느냐. 만약 공천을 두고 또 갈등이 빚어진다면 이거는 지금 이 신당들이 얘기하는 양대 거대 정당과 다를 게 없거든요. 네. 구태 정치나 구태 정치 문법과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제3세력은 말이죠. 어쨌든 과거 정치에서 보지 못해도 새로운 문법을 구사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뭘까?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양당 비판에만 아직은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완전히 합당이 되고 좀 시일이 지나면서 새로운 뭐 가치를 내놓겠죠. 정책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공천이나 지도 체제를 가지고 싸움이 나면 이건 큰 문제고 사실 또 현재 신당에 합류한 인사들이 거의 과거 인사들이에요, 사실은. 네. 참신하게 새롭게 합류한 인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유권자들이 제3신당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충족돼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까가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예. 빅텐트 가능성. 이제 중텐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빅텐트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떴다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 때 그냥 반윤석열 또는 반이재명에 기댄 당들끼리 모여가지고 떴다방식으로 이번 총선만 하고 끝내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빔밥론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신당이 자꾸 연대를 할 게 아니고 각 신당이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신당의 어떤 정책도 발표하고 신당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데 지금 이낙연 신당이 보면은 그냥 이준석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개혁미래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말하자면 개혁미래당, 개혁신당 합치면 개혁미래신당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질려버렸을 겁니다. 아마 완전 질려버리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지금 본인은 오늘도 보면은 여성들의 어떤 군대 가는 의무화까지도 지금 공약으로 나오고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신당 쪽이나 금태섭 신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벌써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연대는 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 빅텐트를 차리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적인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하는 데 대해서 금태섭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거기 들어있는 이원호 의원도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럼 이낙연 전 총리 입장이 뭐냐? 만약 65세 무임승차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같이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나머지 신당이 어떤 너희들이 스탠스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저는 빅텐트 가는 길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 이슈도 내놨어요 오늘. 이것도 많이 얘기가 되던데 이제 여성이 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복무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저는 그 가치 논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대단히 디베이터블한 이제 의제를 꺼낸 건데 어쨌든 간에 의제를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대한민국의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국방 인력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여성의 군복무 문제는 많이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모병제 문제도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합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건 마냥 무조건 왜 뜬금없이 여성이 군복무에 이렇게만 이렇게 매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일부 시각에서 뭐 젠더 갈등이 아니냐.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 이대남, 이른바 20대 남성들을 위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남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이대녀는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를. 그런 이제 시각으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 국방 인력을 어떻게 충원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특히 또 20대 남성들은 아닌 게 아니라 가산제 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뭔가 불평등하지 않냐. 남녀 다 평등하다고 그러면서 왜 여성은 군대 안 가느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안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경찰과 소방관들은 반드시 여성도 군복무 해야 되는데 여긴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동의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사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의제를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공약도 그렇고 어프로치는 잘하는데 솔루션은 좀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 같은 경우에도 국가 책임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그 노인들에게 만약에 1년에 12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게 되면요. 한 1,000만 명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1조 2천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걸 중앙정부에서 된다면 사실은 지금 지방정부에서 지하철 적자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조 2천억 정도의 중앙정부의 지원이 된다면 한 4천억 원 정도는 지금 중소도시에서 지하철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그 교통카드를 주면 되고요. 나머지 한 8천억 원 정도는 지금 5개 도시에서 지금 지하철 운영하고 있는 5개 도시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그대로 무임승차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프로치는 맞는데 솔루션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나와버린 거죠. 이번 이 여성들의 어떤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대전이 과거처럼 병력 중심이 아니고 지금은 현대 어떤 굉장히 좀 첨단화된 무기 중심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이 100만 명이고 그때 파견된 미군이 한 10만 명인데 결국 미군이 이겼거든요. 왜냐하면 미군이 최첨단의 무기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정된 국방 예산에 만약에 여성들도 군대를 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월급 비용, 막사 비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장실 설치 비용 이렇게 되면 인력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병역 중심의 육군의 논리를 그대로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번 총선에 나름대로 조금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저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프로치는 굉장히 좋은데 솔루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오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